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경제의 대공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제대로 만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자주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소수의 컬럼니스트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2023년에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들은 내년에 미국의 경제 공황 사태가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193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1930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 공황 사태는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그리고 일본, 당시 이제 속국이었던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영국과 유럽에서 벌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과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 학자지만은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여러 요인들이 당시 193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2023년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30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경제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뱅킹 크라이시스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산은 다른 은행, 금융권 전체에 이제 여파를 끼치기 시작했고, 결국 메인 스트리트, 일반 산업군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이 파산하고 이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글자 그대로 사람들은 끼니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공황의 원인과 그리고 그 사후 처방에 대해서 여러 학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인지안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통화론자들, 이들의 이제 대립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1929년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은행은 Bank of the United States입니다. 그런데 이 Bank of the United States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든 Bank of United States와는 다른 겁니다. 먼저 본문과 상관없는 진짜 Bank of the United State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791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해밀턴이 제안해서 일종의 국책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은행의 기능은 Federal Funds, 연방 자금의 리파지토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부 예산, 연방 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로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은행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1832년에 이 연방 자금을 이 은행에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836년에 이 은행은 최종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연준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진짜가 아니라 짝퉁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짝퉁 은행이 미국 경제 대공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유럽의 이민자들이 이제 1910년대, 20년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뉴욕 거리를 활보하다 보면은 Bank of the United States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야, 미국 정부가 책임지는 은행인갑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를 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정체는 일반적인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은행의 주인은 유태인이고, 경영자, 그리고 은행의 직원들 상당수도 유태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요 고객도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주의시적인 은행입니다. 당시 미국의 메이저 은행의 주인은 여전히 이제 잉글리시, 스카티시, 더치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이들 주류 은행과는 조금 거리를 둔 채
이 유태계 은행은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태계 은행이다 보니 많은 유태인 비즈니스맨들이 여기에 이제 돈을 적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은행의 이름과 성격을 싫어하는 비유태 메이저 은행들과는 이 교류를 잘 하지 않고 거래를 잘 하지 않고 독특한 이름과 지위를 누리면서 어쨌든 이 은행은 성장하게 됩니다. 투기적인 대출과 사업 확장을 해오다가 1929년에 드디어 이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연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17년 전에 비슷한 위기에 이 은행이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때 뉴욕 연준이 이 은행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파산을 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년에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뉴욕 연준은 은행들이 이제 서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몇 개의 부실 은행을 통폐합하고 개런티 펀드를 다른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이 이제 공급해서 예금자를 보호해서 금융권 전체를 방어한다. 이런 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 12월 10일 밤 역사적인 날입니다. 놀랍게도 JP 모건을 비롯하여 몇 개의 메이저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자금 수혈과 지급 보증을 거부하게 됩니다. 뉴욕 연준은 결국 이 은행을 파산시키기로 결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포기했습니다. 뉴욕 연준은 당시에 국지적인 파산에 멈출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전국적인 예금 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의 지불 준비금이 이제 고갈되고 숨어있는 은행의 부실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금융 시스템이라는 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심장은 멈추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 차원의 자금 수요를 추진했으나 연준은 재무부의 국채 매입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늦장 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민간 은행의 이제 집합체였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야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을 꺼렸습니다. 늦장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죠. 결국 총체적인 경제 공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1930년에 시작한 뱅킹 크라이시스, 그리고 이것이 야기한 경제 대공황,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들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 통화 정책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후에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당연히 이제 통화주의자로서 통화 정책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위기를 쉽게 이제 진압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주의자로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미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자, 엄격한 금 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 돈은 상업은행으로 가고 결국 이제 다시 실물 경제로 공급이 됩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그 달러를 바탕으로 투자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실물 섹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과잉 설비 투자입니다. 이런 과잉 설비 투자로 한 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한 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것은 금융권에 여파를 끼치게 되고 전체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세계 경제는 이랬다고 합니다. 어떤 경제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금이 보다 안전한 국가로 이동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것은 영국의 모습인데요. 영국에서 금이 탈출해서 미국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 이전 1910년대, 2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대영 제국 시절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영국이 이 제국을 건설하는 바탕은 꼭 군사력만은 아닙니다. 영국이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사실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영국이 엄격하게 금 본위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금을 영국의 이제 런던의 금융가로 가져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그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전 세계에 주었던 거죠. 그래서 각국 식민지의 토호들이 있습니다. 이 토호들은 자발적으로 이 지배권을 영국에 맡겨버린 겁니다. 영국에 의존하고 금융 시스템을 맡기니 경제가 오히려 안전하게 성숙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대영 제국의 금융 시스템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토호들이 오히려
자,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것을 선호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꼭 군사력만으로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보다 안전한 국가로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에 있던 금이 미국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빠져나가니 금 본위제를 유지하는 영국의 경우 경제 한 축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물론 1차 대전의 여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 각국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 미국은 유럽에서 유입되는 금, 자, 새로 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을 바탕으로 달러를 찍어내어서 유럽에 이제 지금처럼 통화 스왑을 하면 됩니다. 혹은 빌려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의 금융위기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들어온 금을 그대로 이제 보관만 하는 거죠. 보관만 한 상태이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달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금 본위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한 축이 무너져 버리는데도 엄격한 금 본위제를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뭐 금 본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가 옳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 본위제가 사라지고 나서 현대적인 크레딧 시스템,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이 유동성은 지난 8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인류는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각국 정부는 무분별한 개입 정책을 폈고, 또 케인지안 정책을 도입을 해서 어쨌든 잃어버린 10년이 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미국 경제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금융 위기가 오면은 주로 밀턴 프리드만의 대응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유동성을 금융권에 공급하고 이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추후에 경제가 회복되면은 이 밸런시스를 이제 축소하면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런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위기가 터지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밸런시스 확대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리밸런싱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또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물과 유동성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왔습니다. 다시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1922년. 먼저 이 차트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 GDP, 실질 GDP입니다. 노미널 GDP, 명목 GDP랑 달리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2000년 이후에 미국 경제는 주로 이제 이런 기울기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부동산 부실채권 사태가 터지고 한 차례 이제 꺾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다가 트럼프 시대에 좀 기울기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만 코비드가 터지고 다시 이제 이런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미국 경제에 어떤 위기가 없었다면은 이런 추세대로 올랐겠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이렇게 이제 두 차례 굴곡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치랑 이 정도 이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 이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의 35%는 최근 2년 동안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공급된 유동성에 비해서 경제 성장은 실제로 이제 뒤처지는 거죠. 이것은 경제 대공황 시절 실질 GDP 추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각도로 올라오다가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0년대에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는 세계대전 기간에 엄청난 스피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시점에는 세계 GDP의 거의 70%가 미국이다. 이 정도로 이제 미국 경제가 압도적인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유럽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피폐하게 됩니다. 미국이 글자 그대로 세계 1위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바로 그런 기반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전쟁 요인을 배제하고 1929년부터 39년까지 이 시기,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 대공황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경제 회복을 노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통화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나 케인지안 정책이 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논쟁은 오늘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부터 42년까지 미국 경제는 불과 60%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중요한 점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통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통화 정책이 존재했습니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뭔지 모르게 이제 더디게 성장을 하는 거죠. 결국 현대적인 통화 정책이 부재했던 1930년대와 현대적인 통화 정책이 존재했던 2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점들, 실물 경제의 문제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이 현대적인 통화 정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과거 30년 대비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된 인플레와 자산 버블로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간극이 2029년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심각한 해악은 양극화입니다. 부자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서민층은 생활고로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 거대한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반동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실업률과 현재 실업률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0년대는 공무원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은 실업률 계산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부문을 배제하면 민간의 실업률은 사실상 193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 자체가 경제의 건강도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국가의 경우 실업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그러나 공산국가는 경제가 수축되다 보니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부 부분에서 엄청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었습니다만 민간 부문에서 실업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경제적인 고통은,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즉 실업률 자체가 경제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민간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데 민간 실업률만 따지면은 사실상 1930년대 실업률과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 정부에서 1930년대 실업률을 계산했던 방식이 나중에 변화된 것, 그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실업률 차트입니다. 빨간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official 실업률 차트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의 것은 shadow statistics.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통계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통계, 이것이 과연 맞을지는 이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shadow statistics에 감안하면은 실질 민간 실업률은 거의 30%대에 육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가 성장할 때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가 오히려 침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인플레이셔너리 디플레션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결합하는 형태. 이것이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서민 생활 측면에서 이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열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이 리빙 스탠다드, 삶의 질이 점점 더 추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홈리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월세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조차 할 수 없는 이 홈리스가 미국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한국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홈리스 증가 추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홈리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코비드 때문에 홈리스들을 쉘터에 이렇게 격리 수용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홈리스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월세를 못 내거나 몰기지를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에게 퇴거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퇴거 중단 조치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홈리스 숫자는 급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미국에서 마약 남용으로 사망한 자들 그 숫자 추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역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 상승을 감안한 이 주택 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주택 가격 지수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쭉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소위 하우징 버블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추락을 한 다음에 또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비드 사태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 유동성이 주택이나 주식 등 투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제보다는 투기적인 섹터 쪽으로 이 유동성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주택 가격 추이가 2008년도 이제 이 하우징 버블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5월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로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집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비조차 급등을 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난 거죠. 자,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홈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렌트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합니다. 결국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 주택 가격 급등의 배후에 미국 주택을 미친 듯이 고액에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여기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싱글하우스 주택의 이 5분의 1이 투자가들에게 넘어갔다.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미국 주택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사는 제가 지난 방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가세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막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 미국의 주택을 실거주자에게 이제 어포더블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모두 각국 정부들은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어떤 기관 세력들도 역시 여기에 가담해서 미국 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남부지역, 이것은 뭐 캘리포니아 같습니다만, 자, 카나다 펜션 펀드 혹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수천 채를 닥치는 대로 사들입니다. 뭐 2조, 1조 자금을 들여서 이 동네 집들을 도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100이라면 거기에 20%, 30%의 프리미엄을 막 때려붙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현상은 실제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에서도 이제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거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블랙락 같은 민간 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각국의 국부 펀드, 펜션 펀드, 연기금도 여기에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프리미엄을 20%, 30% 닥치는 대로 주면서 실거주자를 밀어내고 이 주택들을 소유하고 렌트로 돌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일반 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미국의 대형 임대 사업자가 5 빌리언, 한국 돈으로 6조에 달하는 주택 사냥에 나섰다. 거대한 거금을 어디서 굴러왔는지 이 거대한 거금을 들고 와서 주택들을 닥치는 대로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유동성은 어디에서 공급되었을까? 지금 미국의 유동성의 35%는 최근 2년 동안 이 연준이 이제 시중에 공급한 겁니다.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흘러오기보다는 이 금융권을 거쳐서 투기 세력에게 먼저 흘러간 겁니다. 자, 각종 이제 투자은행, 뮤추얼 펀드, 해치 펀드 이런 곳으로 흘러간 다음에 주택, 이 주식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거죠. 특히 이 주택으로 흘러간 것은 이제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 사업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실거주자를 위해서 주택이 어포더블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투기 세력이 이 연준에서 이제 흘러나온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프리미엄을 막 주고 가격을 막 띄우는 거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한다. 이런 일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수 없고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면은 점점 더 이제 리빙 스탠다드를 낮춰야 되겠죠. 쓰는 것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여가야 합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많은 서민층은 이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미국의 하우징 마켓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즉 하우징 마켓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버블의 위험도 있고, 자, 그 버블이 붕괴되면은 또 다른 이제 금융 섹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은 거기에 맞춰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집을 어포더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직업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잡, 아마존 가서 딜리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잡의 퀄리티 역시 이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현상이 사실은 이 1930년대 위기랑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1930년대 이 금융 섹터 위기를 정부나 이제 연준이 잘못 다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실물 경제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 여러 가지 이제 서민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의 이제 빈곤 지수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벌어졌던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국 경제 대공황 상황 때 터진 겁니다. 결코 이 경제 대공황 사태는 금융정책, 은행에 대해서 이제 위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축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2주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위기는 몇 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실거주자 측면에서 바라본 기사입니다. 다음 차트는 굉장히 충격적인 차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인벤토리입니다. 자, 집을 사고 싶은데 시중에 나갔는데 마켓을 갔는데 살 물건 숫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벤토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대형 임대 사업자들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기관들이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그것을 다시 매물로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20, 30%, 50%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닥치는 대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시중에 매물로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미국의 다수의 인구를 임차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이 다수가 특히 이 밀레니엄 세대는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로 만들고 영구적으로 이들을 임차인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이 되게 된다면 높은 임대료를 이제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다수의 대중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의 영원한 이제 주택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들이 실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월세 매물이 말라버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돌아다 보면서 1930년 이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30년대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통화 정책을 펴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뱅킹 크라이시스를 막고 그러면은 2, 3년 안에 경제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이 경제 대공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뱅킹 크라이시스 이전에 불길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길한 조짐들이 2022년 현재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제 컬럼니스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학자들이 2023년경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경제 공황과는 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여파를 끼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마치 1929년 이전에 서민들의 고통이 극대화되다가 30년대 빵 하고 터지면서 모조리 이제 함께 추락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대로 현재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 담아서 이제 방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